예,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용승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용승 선생님 간단하게 네, 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용인시 의사회 대외협력 정보이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용승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이 자리가 좀 무척 떨리긴 하는데요. 그 출연 여부 결정도 좀 고민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한전공의협회 박단 비대위원장 그 경찰 출석하는 그런 이제 예. 그 인터뷰 장면하고 마지막에 이제 현재 그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협회 그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이제 김유영 선생님 인터뷰가 좀 가장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아하. 오늘 그 인터뷰를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용승 선생님은 이제 전문의신데 네. 의사로 치면 경력을 한 몇 년 차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졸업 연도는 2000년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2010년도에 제가 땄고요. 아 10년도에 전문의를 네, 취득하셨고요. 네, 2013년도부터는 지금 개원의로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그럼 전문의 기준으로 하면 13, 14년이 되신 거네요. 네, 11년 정도 지금 11년 11년 차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김에 저도 그냥 첫 번째로 이거부터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뭐 의료계가 상당히 뭐 의료 대란 내지는 이제 붕괴 수준이라는 건 다 이제 국민들 아시니까 그건 뭐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도 참 놀란 게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으시던데 네네. 아마 우리 전문의 선생님 후배로 다들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을 포기했다 네. 내지는 뭐 다른 길을 가되 정말 뭐 취직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도 두렵다 이런 정말 평범한 우리의 시민들이고 동료이신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사받으러 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전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느냐 그 문제거든요. 예. 사실 뭐 산적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이제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 의료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줄줄이 지금 저희 그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이 줄줄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제 그 의료계의 어떤 대화에 손을 내미는 분들로서 어떤 타협의 여지를 지금 대화로 풀어가자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이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만 더 여쭙자면 그 간호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간호법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었던 법안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특히나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권까지 쓰면서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아주 그렇죠. 강경한 네. 입장을 취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네. 국회에다가 다시 돌려보냈던 그 법안이거든요. 네, 그 법안입니다.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병원을 떠나게 만든 그 주체들이 대한일합시고 갑자기 그 간호법을 갖고 오면 네. 의료 붕괴를 만들어 놓고 의료 붕괴가 예상돼서 거부했던 그 법안을 또 놓으면 이 붕괴에 붕괴가 더해져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해법 문제 그러니까 네. 해법으로서 그걸 가져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제일 사실 그 여야에서 한다고 하시는 여야 의정 협의체의 예.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최근에 간호법 통과 네,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8월 21일 날 제 기억으로는 8월 21일 날 한동훈 당대표하고 예. 박단 회장이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8월 25일 날 간호법이 통과가 됩니다. 네. 그 단 4일 기간 안에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박단 그 비대위원장 예. 페이스북에는 이제 그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본인도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본인의 꿈을 접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공의들이 나간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는 안 고치고 그렇죠. 그냥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간호사분들을 좀 이렇게 갖다가 채워넣는 느낌이라서 네. 이건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좀 반발 여론도 좀 있고 해서 네. 저는 뭐 정치권들이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한데 좀 이렇게 너무 말이 바뀌는 이런 신뢰를 좀 저하시키는 네, 행동들은 좀 비판받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저도 예. 사실 뭐 정치권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예.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본인들 각자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다른 자기 사람들의 입장에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예. 그런 태도가 아직은 좀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정치권에 이제 키가 좀 넘어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고집
네. 아집을 꺾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련자를 문책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건 상당한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시간으로 오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이 의료 대란을 뭐 방어해 보자 네네. 이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우신 게 의사를 네. 그럼 누가 대표할 수 있느냐 네, 네. 이것도 단체가 여러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제가 여러 유튜브들도 봐왔지만 예. 의정 갈등하고 관련해서 근데 이 부분을 사실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허. 실제로 아마 이제 댓글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 댓글이 의사는 뭉치지도 못하냐라는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댓글들을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여러 그 직역에 있는 의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약간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전문의 선생님도 회원으로 있는 네, 저도 회원으로 의사협회죠. 있습니다. 네. 개원이들 중심에 네. 네. 의협이 있고 네. 예, 여기 이제 이면택 회장이라는 분 네, 임혜택 회장님이 지금 현재 의협 회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회장이고 네.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전의교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의교협은 이제 그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 알고 있고 협의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뭐 그 산하에 각 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중심축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의사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문제는 사실상은 이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박단 비대위장과 그다음에 의협회장인 임현택 그 회장하고 이제 갈등이 지금 빚어지는 상황도 지금 아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그 전공의 분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 단체 내에서는 예. 피고용인이자 그 수련인 신분입니다. 아, 그 좀 정리하면 네. 의사협회가 있고 네. 또 뭐 병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원장들은 네. 소위 말하면 사측이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전의교협은 이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핵심은 대한전공의협회라고 하는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네. 젊은 의사들. 네. 요게 이제 대한전공의협회 박단 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예. 많이 복잡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려워서 좀 이게. 네네 그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예. 의료계에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하고 접촉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한동훈 당대표께서 네.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저희 의료 그 의대 의료계 밑에 있는 이제 예. 여러 그 직역에 있는 이제 협회들에 이제 공문을 전달하시고 뭐 협의체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공문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마음 맞는 의사 그룹부터 먼저 가자 뭐 이런 취지던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네. 대한의학회는 지금 요 단체에도 언급도 안 되는 단체인데 네. 거기서 환영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가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전 의문이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핵심은 대한전공의협회라고 하는 그 박단 비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젊은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원에 고용돼 가지고 고용을 당해 가지고 밤낮 없이 박봉으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 네.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이거 구조를 못 견디겠다라는 사실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문제 같거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지금 뭐 의사협회장이 마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이면택 회장이 막 그러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의사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이 사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뭐 당 적도 없습니다, 사실. 예. 어떤 당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사분들이 대부분 지지를 한다고 하는 개혁진단 저는 그 당원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당파와 객관적으로- 무관하게 네, 말씀하신다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의사인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 인터뷰를 제가 이제 응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그 전공의 분들은 피고용이자 수련인 신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은 어떠한 그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파업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성질이 파업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자발적 사직이죠. 네, 자발적 예, 사직입니다. 예. 본인들이 본인의 미래를 이 의료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의대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부의 초기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압박하면 돌아올 거야. 뭐 수사하면 돌아올 거야. 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수사를 당하면서도 안 돌아오고 네. 지금도 안 돌아온다라는 것은 뭔가 초기에 좀 정부가 진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애초에 듭니다. 진단도 잘못됐고요. 처방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정성주님께서 슈퍼챗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우리 정성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마이TV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고요. 뭐 슈퍼챗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올려주시면 또 댓글도 같이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용승 선생님 응원하시는 댓글도 많습니다. 예, 아유 또 의사 선생님도 요즘 고생하시니까 많은 또 국민분들께서 또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좀 앞서서 보기에 좀 증언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의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그동안도 있었고 뭐 정부의 초기 정책 목표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증언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전 요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증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어떤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증언에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증언은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나와야 될 문제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의료계에서 해결돼야 될 뭐 선결 과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우선 자료를 먼저 보시도록 자료를 하나 좀 띄워 주시죠. 이 자료는 그 작년 2023년 OECD의 Health at a Glance라고 하는 이제 그 OECD에서 평가를 내리는 각 국가마다 의료계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자료고요. 전 세계를 평가한 거네요.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OECD 그 속해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하고 오른쪽으로 그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프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가장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보고서고요. 왼쪽 보고서는 이제 제가 그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의 중앙이 OECD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 평균 의료가 정확히 속해 있는 게 가운데 십자에 들어가 있는 원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기대 수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료 비용인데 뭐 다른 건 다 제치시고 신호등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녹색불에 켜져 있는 쪽이 좋은 곳입니다. 그냥 좋다고 보시면 잘한다라는 거죠? 녹색이 좋다. 빨간색이 나쁘다. 미국이 지금 빨간색이고요. 미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그래프에 전부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코리아가 지금 화살 표시가 녹색? 네, 녹색이죠. 녹색 중에서도 아주 높은 상위에 속한 녹색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은 일본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의료계 시스템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웃나라인 일본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우선은 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그래프는 사실 기대 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투입해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최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연 우리나라가 이 의대 증원이 시작이 되면서 의료 붕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그래프고요. 이 우측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표에서조차도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일 좋다는 거네요. 제일 좋다는 거죠.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가성비와 의료의 질이 가장 훌륭한 국가.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또 빨간색이에요. 네, 또 빨간색입니다. 저기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의료 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은 의료비는 비싸지만 기대 여명도 낮고 그 어쨌든 회피 가능한 그 사망률도 높은 국가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우리나라는 편안한. 아마도 미국에 지금 계신 교민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는 내려주시고요. 일단은 그럼 증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표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관련돼서 어떤 또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료가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 말씀드렸던 회피 가능 사망률, 이 회피 가능 사망률이 방금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34%가 감소하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성적표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치료 가능 사망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개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이제 룩셈부르크 경우에는 GDP가 1위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인당 GDP가 14만 불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300만 불입니다. 수준이 거의 한 4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올림픽으로 따지자면 진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진짜 너무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동메달을 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호평을 듣고 있었던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건 이용해 보면 아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우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필수 의료, 그러니까 바이탈과의 의사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국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전선에서 노력은 하는데 병원은 적자가 나니까 내부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지만 욕을 먹는 내부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비단 의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방이 점점 고사되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의료도 조금씩은 더 불신을 받으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다 서울로 이게 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블랙홀 현상. 이제 요 두 가지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갖고 온 거고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낙수효과처럼 꼭 의사들이 그 힘든 일로 더 간다라는 거는 좀 논리적인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논리 때문에 지금 방금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의사 수가 정말로 문제였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의지를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예. 원래 의사 수가 예를 들어서 의료의지를 판단한다고 하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높은 성적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자료 한번 또 띄워 주시겠어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이게 보면 뭔지 먼저 설명을 네, 해 주시죠. 이 네, 문서가. 우선 이걸 알려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에서 판결난 이제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최근에 대법에서 6월에 기각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어쨌든 현재 정부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 그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보고서들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예. 보고서들 중에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그 최애 픽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22년도 KDI 자료인데요. 요 자료가 네. KDI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조차도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빨간 줄에 보시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입학 정원을 2024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매해 5에서 7% 수준에서 증원하는 방식이 필요 의사 인력 규모에 가장 근접한 의사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자, 5에서 7%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몇 사실 명이죠? 3,058명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약간 15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수준입니다. 네, 요게 이제 KDI에서 2022년도에 냈던 보고서고요. 그렇지만 그 아래 한번 보시면 다만 이 수치는 2050년 이후의 의료 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50년 이후 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가 감소한다면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KDI에서 지금 네. 나온 이야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포함시키고 싶은 건 제가 또 이제 뭐 AI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IT 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발전되는 기술 양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적정 의사 수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의사들 1인당 의사 1인당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사 그 수를 늘리는 게 과연 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접근 방법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용수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게 과연 꼭 숫자만의 문제이냐라는 것보다는 뭔가 본질적인 구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숫자의 문제는 충분히 열어놓고 이거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0명 정해놓고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0명도 논의할 수 있다. 동결할 수 있다. 대신 의사들이 근거를 좀 갖고 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물론 입증 책임 원리에는 그게 맞지 않는 정부의 엉뚱한 해명이지만 요런 자료들도 상당히 좀 정부가 알면 이 정책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대답이 요 자료로서
대신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네. 이제 일본하고 아까 비교를 드렸는데 네.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허대석 교수님 서울의과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울대 의과대학교 허대석 교수님 페이스북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그 일본은 지금 이제 2015년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기구가 있고요. 네.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20년이죠. 국가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35년까지 필요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이 5가지 첫 번째가 뭐냐? 양의 확대에서 질의 개선으로라고 나옵니다. 어떤 양의 확대에서 양의 질의 확대. 개선으로 가겠다. 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 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보건의료 인력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에 대해 항상 양질의 보건의료의 제공에 매진하도록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한 구조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의사 배치 근무 체계 등 기본 방향의 재검토와 함께 기술 진보 등을 활용하여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이죠. 의사 업무가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집중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 그리고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네. 더 높이는 그러니까 AI라든지 로봇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고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 예.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그 네 번째가 예. 일본의 치료, 큐어에서 돌봄, 케어 중심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돌봄 로봇과 관련한 산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로봇 산업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요.